일본 속의 한국 문화. 2025년 을사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일수교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문은 나의 선생님이었고 여기에 인용한 자료들은 모두 기록된 매체들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자료들이 인터넷 안에 있어서 자료를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간 이야기들의 기록인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민감한 일이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우리 손이 닿을 수 있거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분들인 근세와 근현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사카항에 도착한 조선인들, 이들의 대부분이 징용으로 군수 공장이나 탄광으로 가게 된다. 1945년 이후 제1자이니치 한국인들은 1편 제1자이니치 한국인의 교육과 지위 문제. 조선학교.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 후 일본에 남아있던 제1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우리말과 한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자립적으로 자발적으로 세운 국어강습소에서 유래하였다. 1945년 종전 직후 제1조선인이 한국어를 이용해 학습을 하는 장소인 국어강습소를 마련한다. 1946년 제1본 조선일연맹 현 조선총련의 전신의 학교로 발전한다. 1948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정책에 의해 오사카부 등이 조선학교 폐쇄령을 내림으로써 총련계 학교가 일시적으로 폐쇄됨. 제1조선인들이 국어, 역사 등 민족교육을 위해 운영하였으나 이들은 한때 폐쇄되었다가 1950년대를 거치며 조선총련 계열의 학교로 확립되었고 현재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지원, 교류 등을 주고받고 있다. 학생들의 약 70%가 한국 국적, 약 30%가 조선적, 그 외 일본 국적도 다수 있다. 제1본 조선인연맹, 조련. 제1본 조선인연맹은 1945년부터 1949년까지 활동한 제1조선인 단체이다. 단체의 주목적은 제1조선인의 송환 조정과 잔류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그러나 1949년 9월 8일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단체 등 규정령에 폭력주의적 단체로서 해산을 명령받고 그 자산은 몰수되게 되었다. 제1조선통일민주전선, 민전. 1951년부터 1955년까지 활동한 제1한국인 조직이다. 6.25 전쟁 당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제1본 조선인총연합회, 조선총련, 조총련. 제1본 조선인연맹을 모토로 1955년 5월 25일, 26일 도쿄도 다이토구 아사쿠사 공회당에서 한덕수 의장의 발기에 의해 결성되었다. 일본 내에 사실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부이다. 일본어의 신자체에서는 연을 병합했지만 조총련을 부르는 경우에는 특별히 연을 쓴다. 1949년부터 1951년까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 폐쇄령을 내려 백두학원을 제외한 현재 총련계 학교를 일시 폐쇄시키고 일본 학교에서는 민족교육을 금지하였다. 일부는 공립의 조선인학교, 조선인에만 교육을 실시하는 민족학급 등의 이관 또는 개인주택에서의 개별교육을 실시한다.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제1본 조선인총연합회가 각 계열의 학교를 재건한다. 이 가운데 창학 이후부터 중립 노선을 걷고 있던 백두학원은 정규학교인 일조교가 된다. 1957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교육원조비를 지원한다. 이 교육원조비는 초창기 자금난에 시달리던 조선학교에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조선학교를 각종학교로서 인가. 1975년에 모든 조선학교가 각종학교가 된다. 이 시기가 학교 수, 학생 수의 정점이다. 2010년 12월 일본 정부의 정리회수기구가 아이치, 기타 큐슈, 도호쿠, 지바에 있는 조선학교 13곳에 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자이니온 초센진 소련 고카이,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자이니온 다이칸민코쿠 민단, 일본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강한 소속감을 갖는 제1조선인의 단체이다. 약칭은 조선총련, 총련이며 조총련이라고도 부른다. 일본에 거주하는 제1한국인을 위한 단체이다. 보통 민단으로 약칭한다. 제1본 조선인 연맹을 모태로 1955년 5월 25일, 26일 도쿄도 아사쿠사 공회당에서 한덕수 의장의 발기에 의해 결성되었다. 1946년 제1본 조선 거류민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후에 제1본 대한민국 거류민단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다시 제1본 대한민국 민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조총련 강령 제1조에는 우리는 전체 제1동포들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위에 총집결시키며 주체의협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헌신한다. 라고 쓰여져 있다. 일본 법무성 산하의 입국관리국의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등록 제1한국인의 수는 43만 2,444명이다. 이 중에 조선적 보유자는 23,206명, 5.36%이다. 조총련에 해당한 사람들은 일본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국교가 없으므로 패스포트, 여권이 없다. 그러면 이들은 외국으로 신혼여행이나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하나? 스위스 주네브에 대표부를 두고 있는 유엔 난민기구에 인도적인 차원에 호소하여 일회용 여행허가서를 발급받고 일본 정부의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다. 제1. 자이니치 한국인의 지위에 관한 배경 1909년 일제통감부 주도로 민적법 시행되었다가 1922년 민적법 폐지되고 조선총독부령 제154호로 조선호정령이 공포되었다. 1945년 11월 3일 연합군 총사령부는 조선인은 해방 국민으로 취급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적국민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포고령을 발표한다. 1946년 11월 5일 연합군 총사령부 조선에 귀국하지 않는 조선인은 적법하게 성립된 한국 정부가 그들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 승인할 때까지 일본 국적을 보유한 자로 간주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한다. 1946년 본국으로 귀환한 비일본인은 일본으로의 재입국이 금지되었다. 1947년 5월 2일 천황의 마지막 칙령으로 일본 정부 외국인 등록령을 발표하여 국적란에 조선으로 기재하기 시작했으며 제1동포 외지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1948년 12월 대한민국은 국적법에 의해 제1조선인도 국민으로 간주하였다. 1950년 대한민국 거류민단은 일본 정부에 외국인 등록 시 대한민국으로 통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본인 의사에 따라 수정은 가능했습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자 일본은 연합국군의 점령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즉시 일본 정부는 외국인 등록법을 제정하여 제1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양측은 대한민국 국적 신청을 하는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른바 협정영주 자격이었습니다. 1991년 11월 1일 일본 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들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만듭니다. 평화조약 국적이탈자란 1.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 일본에 체류하는 자 2. 1945년 9월 3일부터 평화조약 발효일 1952년 4월 28일까지의 기간에 일본에서 출생하고 그 후 계속 일본에 체류하는 자. 이에 따라 조선적 동포들도 특별영주 자격 취득하게 되었다. 인민운이라고 불리던 정대세. 정대세는 일본 제2투리그, 2부 리그 시미즈 에스펄스 소속으로 제2투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2008년 제3회 동아시아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1년 AFC 아시안컵 등에서 북한 국가대표팀 선수로 뛰었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년여 동안 수원 삼성 블루윙즈 소속으로 한국 프로축구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정대세의 조부모는 일본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사실상 무국적인 조선적
일제 강점기 해방 전 조선 국적.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서 한국 국적을 택했으며 정대세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 다만 어머니가 조선적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인 학교에 다니며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계의 영향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2006년 독일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북한이 일본에게 지는 모습을 본 후 북한 국가대표팀에서 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던 정대세는 북한 대표가 될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다른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바꿀 수도 없었다. 이에 정대세는 국제축구연맹에 자신의 독특한 처지를 설명한 자필 청원서를 보내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북한 국가대표로 승인을 받았다. 그는 과거 어릴 때부터 조선학교에 다니면서 내 나라가 어딘지 배웠다. 꿈을 쓰라면 조선 축구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적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정대세는 북한 국가를 부르던 중 눈물을 흘려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 북한의 1980년대 대규모 정책 실패와 경제 파탄의 원인, 유엔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인 1970년 북한의 1인당 GDP는 384달러로 187개국 중 105위를 기록하였으며 286달러, 123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을 앞섰고 있었으며 이 상황은 1973년까지도 계속됐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비교적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해서 1982년부터 1991년까지는 1인당 GDP가 700 내지 800불대를 기록하긴 하였으나 단지 그뿐이었다. 북한이 역대 최고 1인당 GDP를 기록한 것은 1987년 836달러 125위이었으나 3514달러 65위를 기록한 남한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1989년에 811달러 131위를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북한의 1인당 GDP는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1993년에는 덩시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성장해가던 중국에게 처음으로 1인당 GDP를 추월당했다.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에는 384달러 174위를 기록했으며 1995년에는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222달러 195위로 추락했다. 1996년부터는 겨우 회복해 479달러 168위를 기록했으며 2004년까지는 400달러대를 유지해왔으나 대한민국과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서해관문 건설공사 70억 달러 1981년 5월 4일에 착공 3년여 기간 내에 1984년 완공시키자고 했지만 방대한 규모와 기술력 부족, 극히 나쁜 작업 조건 때문에 완공 시한을 2차례 연기해 나가다가 계획보다 2년이나 넘긴 1986년 6월 24일에 완공되었다. 임수경도 평양 세계청년학생 축전으로 방북 시에 여기를 시찰했다고 한다. 서해 관문은 한강 하구를 관문으로 막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평양 세계 청년학생 축전, 임수경 방북 사건, 60억 달러. 1989년 제13회 평양 세계 청년학생 축전은 남한의 1988년 서울올림픽에 자극을 받은 북한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최한 행사였다. 북한은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 1987년부터 축전준비위원회를 두고 막대한 시설 투자와 준비에 열을 다해 177개 국가 약 2만 2천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북한 정부도 올림픽보다 더 큰 규모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선전할 정도였다. 평양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위한 평양국제비행장 확장 1987년, 광복거리 조성 1987년, 류경호텔 건설 1987년과 릉나도 5월 1일 경기장 건설 1984년, 평양내 고층 아파트 건설 등 여러가지 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기는 했지만 문제는 당시의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라 부동산 개발로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순천비난론연합기업소 100억 달러. 1983년 김일성의 지시로 평안남도 순천에 연간 10만 톤 규모로 추가 건설되던 비난론 공장이었다. 북한 정부는 이 공장이 완공되면 400여 가지 화학제품 생산이 가능해
경공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리승기 박사는 1905년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출신, 중앙고등보통학교, 마치야마고등학교, 교토제국대학 공학부 공업화학과 졸업했다. 한국인 최초로 일본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합성섬유 비닐론, 북한에서는 비날론 개발하였다. 1996년 작고하셨다. 리승기는 본인의 연구 성과가 일본의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상업화를 추진하지 않았다. 일본은 패망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오사카 감옥에 구금되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종전을 맞았다. 광복 후 리승기는 교토제대와의 연을 끊고 귀국하였다. 1949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제2대 학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국대한 파동으로 이규태는 도미, 리승기는 월북하였다. 1939년 9월 29일 이승기가 합성섬유를 개발했다는 조선일보 기사이다. 당시 언론들은 기사와 사설에서 이를 민족의 자부심으로 높이 평가했다. 인류 역사 두 번째 합성섬유, 독일도 못한 조선 과학자의 쾌거라는 기사와 이태규, 이승기, 박철재, 서로가 존경하던 교토대 3인방이라는 기사. 2024년 2월 21일에 조선일보 컬럼. 1984년 북한의 대남 수해 지원. 1984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남한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려 사망자 189명, 실종자 150명, 부상자 103명, 재산 피해 약 2,500여억 원, 이재민 23만 명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때까지의 수해 중 가장 피해가 컸다고 할 정도였다. 이에 북한은 9월 8일 북한적 십자회 방송을 통해 남한의 쌀 5만 석, 약 7,800톤, 옷감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의약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하였고 9월 14일에 대한적 십자사가 북측에 제의를 수용하겠다고 공식 회답하였다. 남한이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율곡 사업을 통해 군사력을 키우자 김일성은 큰 위기감을 가지고 막대한 국방비를 투자해버렸다. 중국에서 J-7 전투기 30대, J-6 전투기 100대, Q-5 공격기 40대, 실크홈 대한미사일과 다수의 고속정들을 사들였고 소련으로부터도 S-200 지대공 미사일 4개 포대, S-125 지대공 미사일 8개 포대, 미그-29 전투기 14대, 미그-23 전투기 60대, 수호이 수-25 공격기 36대 등을 도입해버렸다. 여기에다가 병력을 100만으로 늘려버리고 천마호 전차들을 1000대 이상 생산해버렸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화폐개혁의 실패로 494달러로 추락한 2009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500달러대를 유지했으며 2011년에 638달러, 212개국 중 196위가 된 후 2021년 현재까지 쭉 6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2008년부터 유엔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낮은 20개국 중 하나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23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660달러로 195개국 중 184위이며 대한민국은 33,393달러를 기록하여 195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50년 동안 122배나 성장한 대한민국과는 달리 북한은 겨우 1.7배만 성장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1인당 GDP를 대입해보면 대한민국의 1.3배에서 1.9% 미만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화폐 가치의 변동을 감안하면 북한의 1인당 GDP는 50년 전보다도 더 추락한 셈이다. 1950년대 제일 한국인의 95%가 이남 출신인데도 북의 사회주의에 희망을 건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일제시대에 항일 저항을 한 빨치산이나 중국 예난에서 싸운 사회주의자들이 북의 정권을 세웠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남한 이승만 정권은 친일한 사람과 식민지 시대의 권력기구와 인맥을 그대로 이용했다. 1950년대 제1조선인 중에 대표적인 지식인들은 김달수, 이진희, 강재헌이었다. 오문자씨, 이진희 씨 부인이 쓴 아버님 죄송합니다라는 이 책은 분단 시대를 살아온 제2세 여성의 고된 삶을 기록하고 있다.
조국의 분단이 제1교포 사회를 대립과 상호 불신, 혼란으로 몰아넣은 괴로운 불모의 반세기를 지나 제1동포 사회가 변화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대를 졸업하고 조총련계 학교에서 일주일에 3번 음악 강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의장의 딸들도 가르쳤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조선고등학교 학년 주임이었던 남편이 조선대학교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문자의 아버지 오귀성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났다. 일본으로 간 경위와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제1조선인상공연합회 이사, 조총련 중앙본부 재정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51년 입양에 의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관귀성, 세키 타카세이가 되었으며 일본 공산당과 조총련으로 활동했다. 세키 타카세이 씨는 북송전인 1957년과 1차 북송선 파견 이듬해인 1960년 8월에 8.15 조선해방 15주년 경축사절단의 멤버로서 북에서 초청을 받았다. 북한을 방문했다가 일본에 돌아온 세키 타카세이 씨는 조총련 오카야마현 본부와 조총련 중앙본부의 간부들에게 북한은 절대 지상낙원이 아니다. 속여서 돌려보내는 제1조선인 귀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계속해서 호소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선의는 무참히 짓밟혔고 조총련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과 발각을 두려워한 조총련 지도부는 나를 간첩, 반동, 반역, 배신 등의 오명을 씌웠다. 전국 조직력을 가지고 비열한 행동으로 나선 것이다. 관귀성은 조총련과 결별한 후 1962년에 일본에서 최초로 북한 실상을 고발한 낙원의 꿈 깨져, 북한의 진상과 두 조국, 송낙원의 꿈 깨져를 출판했다. 남편처럼 북한과 김일성을 맹신한 오문자 씨도 조총련 간부로 활동을 했었다. 이 때문에 오문자 씨는 아버지와 절연하고 이후 10년 동안이나 연락을 끊었다. 이때 일에 대해 오 씨는 아버지가 하신 책의 출판은 귀국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고발로 반향을 불러일으켜 당황한 조총련은 아버지에게 반동, 민족반역자라는 낙인을 찍고 격렬한 비난 캠페인을 벌였다. 고 회상했다. 오 씨 부부 또한 반동의 딸과 사위라고 하여 조총련으로부터 추궁을 당했으며 남편은 연일 자기 비판, 상호 비판이라는 사상 총괄을 강요받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저와의 결혼이었어요. 부모와 자식의 단절이라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드디어 저는 남편과의 이별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민족 반역자의 사위로서 정치 생명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그의 장래를 위해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내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동생을 통해 이혼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아이가 하나 있었고 남편은 이혼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북쪽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남편의 대학 졸업 논문이 고구려 벽화였기 때문에 북쪽 현장에서 연구하고 싶어 했고 북쪽으로의 귀국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북으로 돌아가면 딸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할복자살하시겠다며 귀국을 막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절연 10년이 지난 71년 4월 20여 년간 민족 교육의 청춘을 불태웠던 남편 또한 학교, 조선대학교, 조직, 조총련과 결별을 해야 했다.